자, 여러분, 요즘 문정부 들어가지고 부동산과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서 덩달아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늘 진보 성향이 강했던 서울의 표심도 요동을 치고 있다. 뭐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나올 정도죠. 자, 왜 문정부를 뽑으면 안 되는 건지 끊임없이 몇 년 전부터 끝없이 경고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참 가슴이 아픈 일인데, 왜 사람들은 미리 설명해주고 경고할 때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 걸까요? 왜 꼭 본인들이 당해봐야지만 뭔가를 깨닫는 걸까? 심지어 본인들이 당해보고도 어떤 정부의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온몸으로 자기들이 겪어보면서도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국민들은 왜 그렇게 많은 걸까요? 대한민국에 수백만 명이 넘게 존재를 하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공시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1주택자들도 내야 되는 세금이 무려 20-30%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해요. 많게는 40% 이상 증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뉴스 기사도 제가 봤는데요. 자, 오늘 저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런 과도한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집값별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개인마다 전부 다 사정이 달라지는 복잡한 얘기니까 일단 뒤로 밀어두고, 대략 일단 지금 들어서 현 시점에서 전 정부 대비 지금 세금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부당한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세금이 왜 자꾸 늘어나는 걸까요? 일단 정부 측의 생각과 논리는 이런 겁니다. 네가 사는 집이 지금 9억 원이 넘어? 10억 원이 넘어? 야, 너 비싼 집에 사는구나. 너 부자구나. 그러니까 세금도 이제는 부자처럼 내야 되겠다. 고세율로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부동산 시세가 안정되어 있던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하고는 완전히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9억 10억 넘어가는 아파트가 서울에서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적었습니다. 심지어 15억이나 20억 단위를 넘어가는 아파트는 정말로 서울에서도 대골 같은 그런 대형 초대형 평수에 극소수 부자 동네들만 그런 가격대에 해당이 됐었는데, 자, 지금은 180도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 문정부 들어가지고 서울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의 주요 대도시나 광역시들은 물론 그냥 좀 먹고 산다 싶은 중소도시들까지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전부 다 2배, 3배씩 뛰었습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부산이나 대구, 수성구 같은 곳들도 유명하죠. 뭐 제가 사적으로 알기로는 이제 경남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하나 신도시 같은 거 생긴다 하면은 그런 지역에서도 부동산 가격들이 한참 동안 안정화돼 있다가 한 1.5배, 2배 가까이씩 올라갔다라고 제가 또 친구들에게 얘기를 듣고 있어요. 자, 지방의 중소도시들까지 부동산 가격이 한 2배씩 이렇게 폭등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인구 모여있고 그런 곳들.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과거의 부잣집, 그러니까 옛날의 부잣집에 대한 과세 기준과 지금의 부잣집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달라져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평균 집값 자체가 2배에서 3배씩 뻥튀기가 됐으니까 부잣집이라는 과세 기준의 폭을 훨씬 더 넓게 늘려주고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 자체를 줄여주는 게 정부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죠. 세금을 줄여주질 않죠. 왜 그럴까? 그렇죠. 국민들에게 세금을 늘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뜯어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른바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는 없고 학생들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나라가 생각하는 어떤 표준 부동산 가격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세금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등 건보료 같은 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것들, 각종 토지 관련된 세금 정책들의 기준이 바로 공시지가라는 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까지 이게 불과 몇 년 전의 정부들이잖아요. 불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때까지만 해도 현실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시세보다 정부의 공시가는 무조건 한참 낮게 신중하게 책정되고 있었습니다. 자, 왜 그렇느냐? 세금이 많으면 국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유지하고 재정 적자 같은 거를 그렇게 조심하면서 국고를 건실하고 알뜰살뜰하게 운영을 했던 거예요. 부동산 시세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가지고 오르고 내리고 출렁거리는 변동의 폭이 있고,
또 건물은 여러분들 황금처럼 어떤 가치가 영원 불멸한 게 아니죠. 오래되고 노후한 건물들은 20년, 30년이 넘어가는 건물들은 건물주와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유지 보수비도 들고 여러 가지 부담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개인 사업이나 경제 상황 그리고 경기라는 게 항상 일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시가를 시세보다 훨씬 낮게 유지를 했던 겁니다. 국민들 사업이 하다 보면은 잘 되는 해도 있고 못 되는 해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사가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직원들을 자르고 몸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럴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상황을 고려를 해가지고 공시가를 시세보다 훨씬 낮게 저 때에는 유지를 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어야 지금 당장 얼마에 거래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어야지 지금 당장 얼마에 거래가 되니까 네가 보유한 아파트 부동산 관련된 세금도 당장 그 가격에 100% 다 맞춰서 내라 이래버리면은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못 버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정부는 그 선을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국정 운영을 박살내버리고 공무원들과 공공기관들의 지출을 역대 최대치로 늘리면서 세금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부동산 평균 가격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가파른 비율로 부동산에 책정되는 공시가격도 현실화를 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시세에 근접한 수치로 엄청나게 올려버렸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시세의 90%, 100% 가까이까지 근접하게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시가가 자꾸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공시가가 국민들의 모든 부동산 관련된 직간접적인 세금들을 전부 다 줄줄이 인상시키는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했죠.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전부 다 오르고 건보료도 당연히 오릅니다. 왜? 부동산이 폭등을 했고 세금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도 문정부가 어마어마하게 올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2021년 바로 올해 초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의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사실상 지금 서울에 사는 집주인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상당수가. 이 시세 반영률이 작년에 69.2%에서 올해 72.2%로 올랐다라고 해요. 1년 만에 3%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15억 이상은 75.3%에서 78.3%로 인상을 했다라고 해요. 이제 서울에 9억이 넘는 아파트들은 정말로 흔해졌는데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이제 이런 가혹한 부동산 세금 정책에 직접적으로 두들겨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부가 왜 이런 고집을 피우냐면 자기들이 보기에는 시세 대비 낮은 공시가격이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시세에 100% 가깝게 올려야 정의롭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흥청망청 돈을 다 써가지고 국고가 텅 비어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작년만 해도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떠들던 소리를 보면은 이런 게 단적으로 나옵니다.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추는 것은 정상화를 해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대체 어디까지 올릴 예정이냐? 2030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올릴 방침이라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국토부 내부회의에서조차 자성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시가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 국민들의 경제적인 상황도 좀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 내리고 도장을 찍는 장차관, 청와대 인사들이 누구다? 전부 다 정치권의 끈이 있는 정치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를 제발 좀 잘 뽑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에 나왔던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요게 2020년 기사인데요. 이미 지난 2년 새 예전 대비 30%나 공시가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공시가를 더 올리겠다라고 문정부와 여권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서야, 지금 2021년 최근에서야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고 민심이 뒤집어지면은 안 되니까 당장 올해는 좀 미뤄주겠다. 2, 3년 정도 이 공시가 어떤 세금 기준을 과거와 비슷하게 유예를 해주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민들을 간사하게 속여먹는 사탕발림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정책화해 놓은 이런 고집과 계획은 안 바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거래가보다 더 높은 공시가가 등장하는 등 나라의 정책 운영 수준이 개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물으면은 그냥 깜깜이식으로 묻지마 심사 기준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전국적으로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가 더 높은 게 여러분들 말이 돼요?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것 아닙니까? 월급이 100만 원인데 세금을 120만 원을 걷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소리인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니까. 오류투성이 세금 정책에 먹고 살기 바쁜 집주인들, 국민들만 분노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선인 무려 30%, 1년에 30% 넘게 늘어나는 가구가 이제 30%까지인데 결국 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불과 2년 새 5배가 넘게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벌써 2019년 기사예요. 지금은 또 몇 배가 늘었을까? 정부가 올 들어가지고 주택 공시가격을 크게 올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내야 되는 재산세, 이런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증가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라는 거예요. 세금 폭탄을 두들겨 맞는 대상 가구들도 폭증을 해가지고 부과되고 거둬들인 세금 역시 서울 각 지역에 따라가지고 많게는 100배에서 무려 200배씩 늘어난 곳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죠. 이렇기 때문에 정치인을 뽑을 때는 제발 좀 잘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명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안 거둬들였던 세금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액수가 수백 배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그냥 국민들 터치 안 하고 지들끼리만 잡음이 좀 나면서 최소한 국민들의 일반 민생은 가만히 내버려 두기라도 하는 그런 정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능하고 사악한 애들이 성실하기까지 하면 그때야말로 온 국민들의 머리가 터져나가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터지고 있죠. 뭐 찢기기 직전이지만 이제. 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부동산은 절대로 세금과 규제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집을 증여하는 게 열풍이라고 해요. 왜? 문정부의 끝없는 어떤 규제와 과중한 세금 때문에 자식들에게 집을 나눠주고 명의를 쪼개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그 집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현금 시세 차익을 생겨가지고 또 그 돈으로 개인 사업을 좀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은 사실 원래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 팔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수억 원이 넘는 현금 시세 차익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도 나오기 마련인데, 근데 시세 차익으로 번 돈을 지금 나쁜 돈이라고 국가가 세금으로 다 회수해 가겠다라고 하고 있죠. 이러니까 집주인들이 세금이 아까워가지고 누구도 집을 팔지를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정권 때까지만, 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까지만 한번 기다려보자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이렇게 잘못된 정책으로 올라가 버린 집값은 웬만해가지고는 다시 내려오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금이 아까워가지고 집을 파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문제점이 또 있어요. 집 살 사람들은 많은데 세금이 무서워가지고 집을 팔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줄어들면은, 없으면은 서울의 집값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계속 폭등을 하는 겁니다.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 규제는 무조건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풀고 민간 사업자들에게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고 싶어 하면은 팍팍 해주고 허가를 내주고, 무조건 시장 경제에 맡겨가지고 지들끼리 알아서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게 내버려 두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의 증여 붐이 인다는 거는 일반 서민들이나 무주택자들에게도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왜? 예전 같으면은 집주인들이 젊은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같이 한 집에서 살면서 평생 열심히 벌어 모은 재산으로 마련한 그 2주택이나 3주택 정도를 남들에게 전세나 월세로 분양을 해줍니다. 왜? 집 빌려주고 부수입을 얻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집주인들은 은퇴 후에 어떤 자기들 노후 생활비에도 도움이 되고, 집주인들끼리 전세 월세 또 이렇게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은 그 경쟁이 붙으니까 가격이 싸져서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과 서민들과 신혼부부들에게도 훌륭한 중간 사다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무조건 다주택자들 나쁘다고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고 세금과 규제로 때려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시장 경제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양도세가 아까우니까, 양도세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나쁜 소득이라고 세금을 많이 뜯어가니까 집을 팔지를 못하고 시장의 매물과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또 다주택자 규제를 피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집을 하나씩 나눠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수록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규제를 피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집을 하나씩 나눠주고 분가를 시켜버리니까 전세를 빌려줄 수 있는 민간 공급량, 주택 공급량, 전셋집이 감소를 하겠죠. 당연히 전세 품귀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구는 그대로인데 집은 끝없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남들한테 집을 빌려줘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고 집주인들도 임대료 부수입을 챙겨가지고 가계에도 생활비에도 보탬이 됐을 텐데 이제는 집값과 세금만 폭등을 하고 있고 모두가 불편하기만 한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주택자가 없어지면은 민간 임대 시장에 누가 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임대 아파트는 싫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집주인들을 악당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고 다주택자들도 무조건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부디 생각을 넓게 해봐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강조를 했던 겁니다. 집안에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노베이스 평범한 젊은 층들이 어떻게 한 방에 내 집을 수도권에다가 마련을 하겠습니까? 일단 전셋집부터 천천히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자산을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까지 가고 그 안정된 삶과 노후까지 인생 플랜을 그리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대다수 평범한 흑수저, 동수저, 여러분들 같은 국민들의 인생 플랜을 박살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뽑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집주인들에게 과도한 세금과 규제를 때려버리면은 결국 그 세금과 규제가 누구에게 가느냐? 그 리스크는 무주택자와 서민들에게도 함께 전가되게 됩니다. 함께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서민들이 돈을 아낄 수 있는 어떤 전셋집이 사라지고 월세조차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은 모두 하나의 거대한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고 부자나 집주인에 대한 어떤 과도한 규제 그리고 가혹한 세금 정책은 반드시 그 밑에 고용돼 가지고 일하는 서민들에게도 내 집 마련하기까지 또 중간 과정이 필요한 무주택자나 서민들, 청년들, 신혼부부들에게도 반드시 그 부자와 집주인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세금이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에게 규제와 세금을 때리면은 서민들, 신혼부부들도 반드시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정부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거는 알아서 알 테니까 제발 좀 국민들 벌어먹고 살 때 뭐 뜯어갈 거는 없는지 옆에 와가지고 기웃거리지 좀 말고 간섭을 최대한 덜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사업하고 필요한 어떤 행정 절차가 있을 때는 빨리빨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을 잘해주는 정부가 저는 최고의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좀 간섭이라도 덜 했으면 좋겠어요. 부디 앞으로 남아있는 선거 여러분들 제발 좀 잘 뽑읍시다. 만약에 국민들이 앞으로 남은 어떤 주요 선거를 잘못 선택을 해버리면은 그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요소수 대란으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문정부에서 또 이상한 짓을 하나 벌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나쁜 민간업자들을 표적으로 내세우면서 정의로운 자기들이 칼을 빼들고 어떤 그 사람들의 사재기 행위를 매점매석을 때려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내막을 깊게 들어가 보면은 결코 그렇게 간단한 구도가 아닙니다. 자, 여기 이 뉴스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민간업자가 창고에 쌓아둔 요소수 3,750리터를 환경부가 나서서 매점매석 행위로 조사를 한다, 단속을 한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옵니다. 뭐 이런 거 벌써 여러분들 비슷한 기사들을 여러 개 보셨을 거예요. 자, 이 정도 단위를 뭔가 자주 접할 일이 없는 일반인들, 회사원들, 도시에서 회사 출퇴근하는 회사원들이 볼 때는 이 3,000리터라고 하면은 이 단위가 뭔가 대단히 많게 느껴지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톤 단위로 환산을 할 경우 불과 3.7톤밖에 안 되는 분량입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은 여러분들, 물 1톤의 부피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의외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의 조그마한 상자가 하나 있으면은 거기에 물 1톤이 들어갑니다. 사람 키보다도 작은 상자에 물 1톤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죠. 자,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은 미국의 조그만한 수영장이 딸려있는 일반 가정집 주택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이 물 1톤이라는 양이 실제로는 그 수영장 밑바닥도 다 채우지 못하는 얼마나 적은 양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 최소한 우리가 요즘 길에서 마당에서 이렇게 쓰는 어떤 접었다 펼치는 그런 간이 수영장, 그런 것만 생각을 해봐도 가로 세로 1m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자, 물론 화학적으로 깊게 따지고 들어가자면야 요소수 1톤과 물 1톤의 부피는 미묘하게 다릅니다만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물 1톤을 실을 수 있는 용기도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시골에서는 조그마한 농사 짓는 할아버지들이 1톤짜리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자기들의 논밭에다가 농약이나 물을 주는데 흔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1톤이라는 크기가 절대로 큰 게 아니고 민간에서 되게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큰 트럭도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흔히 길에서 보는 조그마한 현대 포터트럭 하나만 가지고도 그쪽 업계 종사하는 분들은 다들 이 1톤짜리 물통을 수송하고 다니는 아주 작은 크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웃긴 거예요. 이런 상자 서너 개를 3개, 4개 분량을 업체나 중소기업이 쌓아두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매점매석이라는 행위로 국가가 단속을 하고 나선다라는 게 과연 이거 여러분들 온당한 일일까요? 최근에 문정부가 단속하고 나선 저 불쌍한 업체가 갖고 있던 요소수의 양이 얼마냐면은 10리터짜리 병 375개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더 작게 느껴지시죠? 국내 요소수 가격은 시세가 안정화되어 있던 불과 2, 3주 전 당시에 10리터당 1만원 이하였어요. 그러면은 저 쌓아놨다는 매점매석의 총량이 얼마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세가 고작 375만원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소수 300만원치를 쌓아뒀다고 해서 이게 국가 시세 전체를 뒤흔드는 매점매석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의 칼을 빼들고 이들을 단속하고 나서겠다? 시청자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3,750톤도 아니고 요소수 300만원치를 쌓아놨다고 해서 10리터짜리 상품을 고작 300개 정도 비축해놨다고 해서 민간업자가 이거를 매점매석 행위라는 이유로 중앙정부가 처단하고 언론에다가 박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만약에 3,000톤을 쌓아놨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그 매점매석 행위의 기준을 청와대와 정치권이 마음대로 선을 긋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업체의 규모와 크기라는 게 있고 평소 그들이 어떤 요소수의 사용량 같은 거를 복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도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민간 사업자와 물류업자들이 어떤 원료 수급 대란이 터지는 게 불안해가지고 그 전에 미리 자기들의 업체 사용량을 위해 가지고 비상분을 좀 대비해 두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당연한 상식 아닐까요? 우리도 대형마트 가가지고 시장을 볼 때 그날 하루치 한 끼 먹을 것만 삽니까? 아니죠. 일주일 시장을 한꺼번에 봐두죠. 만약에 세계적으로 어떤 철광석, 철근 대란이 미리 터졌다면은 국내 제철소와 관련된 원자재 업체들이 강철 몇 톤, 몇백 톤을 미리 원료 수급해 놓는 거는 당연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과연 잘못된 일일까?
그렇죠. 매점매석이라는 거는 물론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나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치를 그때그때 민심과 군중 여론에 따라서 정치권이 인기를 얻기 위해 마음대로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휘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선하고 악하고의 도덕적인 기준을 정치권이 마음대로 그어대는 게 국민들의 개인 인권과 사유재산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숨겨둔 요소를 뭐 몇백 톤을 찾았다, 몇천 톤을 찾았다 이러고 있죠. 또 사람들은 쉽게 선동이 됩니다. 크고 작은 이런 류의 기사가 매우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런 뉴스를 당연한 것이다, 정의 구현이다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일반인들과 좀 동떨어져 있게 느껴지는 그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문제가 되죠. 하지만 나중에 저 범위가 더 넓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다른 원자재나 여러분들의 사유재산까지 넓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철근을 매점매석했다, 마그네슘을 매점매석했다, 농약을 매점매석했다, 비료를 매점매석했다. 나중에는 쌀, 콩, 옥수수, 생수, 라면, 곡물까지 매점매석 드립이 나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가정집에 라면 박스가 2박스 있더라, 매점매석이다, 단속을 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네 조그마한 슈퍼마켓 구멍가게에서 라면 뭐 100박스를 쌓아놨더라, 50박스를 쌓아놨더라, 식량이 부족한 이때 매점매석 행위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때.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그렇게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만 해보셨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비슷한 어떤 이런 댓글을 하나 봤어요. 이번에 단속됐다던 어떤 해당 요소를 쌓아놨다는 해당 업체는 네티즌 본인의 말에 의하면은 자기가 납품을 하고 있는 거래처인데 요소와 관련해가지고 그 기업에서는 한 달에 4,000톤씩 물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업체였다라고 합니다. 1년에 대략 5만 톤에서 6만 톤 정도 유통이 되는 회사인 거죠. 그러면은 3,000톤이 이번에 단속이 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불과 자기들은 한 달 쓸 물량도 안 되는 분량을 가지고 있다가 매점매석이라고 온 언론에 두들겨 맞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민간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최소한의 예비 물량들이 현재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정부가 제시하고 선을 긋는 강제 시세로 사실상 사유재산을 강탈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생각도 20살이 넘은 성인들이라면은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좀 살벌하게 남다르게 느껴지죠? 피부에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문제의 근본 원인을 똑바로 보자라는 겁니다. 이번 요소수 대란의 핵심 원인은 그냥 정부의 무능입니다. 정부의 무능이에요. 요소수 얘기가 나오자 청와대가 희대의 명언을 남겼죠. 요소수가 아닌 요소 비료 정도의 문제로 생각을 했었다. 이토록 파급력이 클 줄은 몰랐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제에 좀 관심이 많은 똑똑한 일반인들보다도 더 못한 게 현 문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역량이라고 말입니다. 여러 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절대로 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저한테 어떤 독재적인 권력이 있으면은 제가 1인당, 사람 1인당 사회, 시사, 외교 상식을 불과 3분씩만 면접을 보고 인터넷 네티즌들 중에서 오늘 밤중으로 하루 만에 대한민국의 청와대 참모를 뽑고 장차관들을 수십 명 뽑아도 최소한 지금 문정부의 인사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로 정부 내각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절대로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최근에 정부에서는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들여온다라고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2만 리터는 톤으로 환산하면 불과 20톤밖에 안 되는 분량이에요. 그리고 그 20톤이라는 양도 얼마나 적은 양이냐면 여러분들이 동네 주유소에서 보면은 그 기름 운송하러 다니는 기름 탱크 화물차가 있잖아요. 그거 별로 크지도 않은 자동차 한 대 수송 분량밖에 안 되는 게 화물차 한 대면은 수송 가능한 분량이 20톤이라는 물량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적죠. 대한민국 1일 요소수 사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히 모르기는 몰라도 눈꽃만큼도 안 되는, 이거는 모기 눈물만큼도 안 되는 양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매일 사용하는 요소수 사용량의 1, 2%도 안 되는 분량이에요. 군 수송기를 동원해가지고 쇼를 해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항공유 값이 수억 원대로 훨씬 더 많이 든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죠. 심지어 이 요소수 20톤, 호주에서 구해오는 이 20톤이라는 분량도
문정부의 능력으로 정부 대 정부 레벨로 구해오는 게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원래 자기 쓰려고 유통하려고 미리 계약 체결하고 구해놨던 물건을 사실상 정부가 숟가락 얹어가지고 가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최소한의 보상이야 해주겠죠. 빼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과거 기준의 어떤 정상 시세로 최대한 가격을 낮춰가지고 가져갈 텐데 이거는 사실상 개인이 체결한 물건을 국가가 강탈해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무슨 창고에서 요소수 몇 톤이 발견됐다. 민간 기업 어디가 몇백 톤을 쌓아놨더라. 우리가 이런 뉴스 기사만 보면은 아 정말로 나쁜 기업이 있었구나. 나쁜 사람들이 있었구나. 뭐 단위만 보면은 되게 이게 많게 느껴지겠지만 수입업체들은 원래 자기들이 유통하던 단위의 물량도 함께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기준으로는 한 달, 두 달치도 안 되던 분량을 쌓아놨다고 해서 이거를 매점매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겠죠. 또한 업자들이 만약에 이런 사태를 예견을 해서 그래요 돈 좀 벌어보겠다고 나쁜 의도로 미리 물건을 쌓아놨다고 칩시다. 근데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은 일개 민간 사업자들도 요소수 대란을 예측하고 예비 물량을 쌓아가지고 자기들의 소비자와 고객과 파트너사, 화물기사들의 사용 분량을 비축해두고 있었는데 민간업자들도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정부는 도대체 그때 어디서 뭘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요소수겠지만 과거 마스크 대란 때처럼 다음에는 당신이 우연히 쌓아놨던 사유재산에 대해서 무슨 대란이다, 무슨 품귀 현상이다 이래가지고 새로운 적폐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내일은 여러분들의 사유재산을 사실상 강제 분배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태의 본질을 여러분들 넓게 복합적으로 따져보셔야 됩니다.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툭 하면은 줄서기와 더불어서 사유재산을 사실 강제 분배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태의 본질을 여러분들 넓게 복합적으로 따져보셔야 됩니다.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툭 하면은 줄서기와 더불어서 사실상 이렇게 얼마까지만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 배급제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태는 비정상적인 것들이에요.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유통 물류 시스템이 붕괴되고 무너지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주의로 계속해서 가까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섭지 않으세요? 정부는 이렇게 설사만 매일매일 뿌직뿌직 싸지르고 있는데 정작 급한 불을 끄는 거는 매번 민간 기업들이 대신 일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마스크 대란 시절에도 마스크 필터 수십 톤을 삼성이 구해오고 1억 장 이상의 마스크 분량을 결국 삼성들이 자신들의 인적 물적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해외 업체와 연결해서 급히 공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삼성에게 고맙다라고 민간 기업의 공로를 치하하는 사람과 여론이 없죠.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당시 정부 차원에서 과연 삼성에게 제대로 된 수고비나 지급을 했을지 의문이 듭니다. 문 정부는 약품도 제대로 구해오지 못했죠. 화이자는 물론이고 모더나 백신 대란 사태 당시에도 이런 물품 계약을 할 때도 역시나 삼성이 대신 일을 해결해 줬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자기 사비로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가지고 전 세계 민간 기업의 인재들이 뛰어다니면서 온갖 행정 절차와 그 나라의 법률 절차, 서류 절차는 물론 글로벌 제약사들의 경영진과 접촉을 해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위탁 생산과 계약 물량을 따내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삼성이 혼자서 해결했어요. 문 정부는 거기다가 국내 행정 절차 마지막에 자기들이 도장 한번 빨리 찍어줬다고 자기들이 협업을 해서 협력을 해서 이 일을 추진했다라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 두 회사 사이에, 두 기업의 계약 체결 사이에 문재인 씨가 왜 끼어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가 마치 뭔가를 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하다하다가 요소수까지도 삼성이 구하러 뛰어다니고 있는 판입니다. 자기 사업을 뒷전으로 밀어가면서 말이죠. 저는 이런 사태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의 시야가 보다 깊고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에 눈을 뜨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누가 하고 있는지, 반대로 쇼는 누가 하고 있는지, 정부의 무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시야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